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좀 더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 지금 디맨드가 더 큰 시장이니까 이거 거의 네네. H백 시장하고 비슷하거든요. 네네. 수요가 큰 시장이고 공급이 적은 시장이기 때문에 전량 지금 솔드아웃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은 사실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 네. 하나가 그 로보택시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캐시우드 같이 엄청나게 이걸 불 시나리오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그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로보택시 이런 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빨리 저가형 전기차나 내놔라. 지금 네. 이게 뭐 사업성도 없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이거를 천착하고 있냐. 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가형 차량을 빨리 내놔라 그래서 내놓는 거고 네네. 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답한 거죠.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의 사업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사회적 저항선을 뚫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사회적 저항선 뚫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 어려움. FSD는 뭐 소비자의 개인 선택이니까 네네. 이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에어비앤비처럼 임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락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정치권에서 이 허들을 하는데 정치권들은 유권자 중에는 수많은 택시 운전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택시 운전사의 잡 이전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또는 지금 우버 드라이버도 미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버도 다 망하는 건데 그럼 우버 드라이버도 예를 들자면 자신의 잡을 어디서 구할 것인지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도 없이 로보택시를 허가해주는 시장은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시장이나 상호는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업성의 장애인 거지. 로보택시가 돌아간다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이 로봇의 택시의 운영비가 그 일반 택시의 인건비를 얼마나 우회할 수 있는 것인가. 우회하면서 상쇄하면서 프로핏을 낼 수 있는 것의 문제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한국도 인건비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물론 택시 운전자분들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뭐 적게 벌고 있다라도 저 동의합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택시 운전 비용이 결코 시간당 작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최저임금 훨씬 더 넘어서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이런 최저임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저는 충분히 로보택시가 꺾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보택시의 문제점은 이제 쉬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테슬라가 이번에 FSD 12.5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12.5부터는 사이버트럭부터도 FSD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트럭에서는 여러분 FSD가 안 됩니다. 근데 12.5부터는 사이버트럭에서 되고요. 12.5번에 이제 무슨 기능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산책을 가면서 어디를 간다 그럴까요? 여기 광화문을 산책하시면서 여의도 공원을 한쪽 끝에서 남쪽에서 네네. 산책을 시작하면서 나의 차량에게 내가 내 걸음거리는 25분 뒤에 저쪽 북쪽에 도착할 테니까 거기 가 있어. 미리 가 있어라. 그러면 그 기능이 12.5부터 들어옵니다. 네네. 그러면 저는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사실 주차비보다도 쌀 수가 있잖아요. 경제성을 생각한다라면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얘기하면서 제가 어디에서 용물을 보러 가는데 주차비 비싼 명동으로 갔어요. 근데 물건 사고 올 건데 거기서는 주차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주차하는 데도 없어요. 그럼 제가 너 명동 2바퀴만 돌고 와. 내가 쇼핑하고 올게. 그래서 서울에서 진짜 이 주차난 이것 때문에 차를 사실 못 끌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음주도 있는 거고 대리운전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명동에서 쇼핑하는 동안 2바퀴 내지 3바퀴를 돌고서 저를 태워준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히 저에게는 경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전기차니까 워낙 연료비가 싸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주차비가 들지 않는다라는 거고 로보택시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운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전하는 시간만을 제외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이 자동차나 이렇게 투자했던 인풋이 대단히 가용성이 좋게 효율성 좋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업성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사업성은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나 이 물건 팔면은 무조건 대박 날 것 같은데 다 팔 수 없는 것은 이것이 각종 환경 규제에도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가들이 보는 사업성이 없다라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가 아니라 그럼 규제의 허들을 못 넘기 때문에 시장을 대규모로 확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 애널리스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보택시의 미래성을 높게 보지 못하는데 저는 어느 부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로보택시가 있어도 정말로 한번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서울에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부산에서 가능할까요? 광주에서 가능할까요? 이거 허가를 받기가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저항이 워낙 거셀 거고. 그럼요. 왜냐하면 로보택시는
선도권이 없잖아요. 유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인 택시 운전사를 거부할 국회의원과 그 도시의 시장은 그런 용기를 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어요. 앙겔라 메어켈이라고 독일 총리를 오래 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때 한번 선거전에서 자율주행의 시대가 독일도 이제 자동차의 나라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올 수 있겠느냐. 기술 개발에 국가가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가장 쉬운 거는 휴먼 드라이버를 인간 운전을 금지시키면 된다. 그러면 불예측성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율주행 기술로도 충분히 자율주행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정치인이 감히 왜냐? 운전을 좋아하는 유권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운전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유권자도 있고 인간이 사고 내서 죽어가는 사망자들도 존재하지만 압도적인 다수는 운전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아우토반 달리는 좋아하는 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운전을 금지시키느냐?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택시 운전사 금지시키는 것. 그들의 미래가 완전히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가 그 이후에 보상을 해주거나 아마 그런 가능성도 있죠. 테슬라가 펀드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5년 동안이나 7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미리 준다든지 아니면 다달이 주는 연금 형식으로 주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어떠한 제도가 없는 이상 로보택시의 사업성은 얘기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로 매출이 뭐 캐시 우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십억 달러가 매년 애뉴얼 리포터에 찍히는 이거는 저는 2030년에 가까이 가서나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고 또 이것을 6월 14일 날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도 뭐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로보택시가 매출을 많이 만들 거라는 말에 부인을 하지 않았지만 긍정도 안 하거든요. 그날 얘기했던 것은 테슬라의 주가가 2029년까지 지금보다 10배, 12배는 뛸 거다. 근데 뭘로 뛰냐? 옵티머스로 뛴다 그랬거든요. 옵티머스만으로도 창출할 수 있는 뭐 시장 가치가 그 밸류에이션이 20조 달러다. 그렇게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맞습니다. 20조 합쳐서 25조가 될 거다. 네, 뭐 이런 25조면 지금 있는 매그니펀트 7을 다 합쳐도 그러니까요. 20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니라 전 대단히 가까이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쓰이는 두뇌는 FSD입니다. 그렇죠. 같은 칩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예, 같은 소프트웨어고 여기에서 튜닝을 조금 더 한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1cm가 높은 2cm의 어떤 문턱을 만나도 타이어로 밟고 지나갈 수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것에 걸리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벡터 데이터 해서 이러한 문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장애물도 피해갈 수 있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FSD보다 조금은 튜닝한 더욱더 세밀한 이런 작업들은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FSD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아직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 안 하는 부분인데 배터리 부분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제는 전기로 바꿨잖아요. 그전엔 전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유압식으로 바꾼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균형감을 계속 잡아줘야 된다고 해요.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뭔가 사람이 잠깐 툭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바로 넘어지지 않고 쓴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래요. 무엇을 드는 것보다 균형을 잡는데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쓰는데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 공장에서 팩토리에서 쓴다고 한다면 최소 4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처럼 배터리를 많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전체는 크기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크기를 인간 크기로 만들었고 팔과 다리에는 배터리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가슴 정도에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 들어갈 수 있는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으로 4시간 좋게는 또는 뭐 희망하건대 한 8시간 정도는 작동해야 이 근로자를 대체할 정도가 그렇죠. 될 텐데요. 대체할 수 있지 뭐 한 50분 하다가 저 좀 밥 좀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충전하러 가고 이러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4680 배터리라든지 또 4680에서 또 멈추지 않겠죠. 계속해서 배터리 기술을 버티컬 수직 계열화했기 때문에 이 기술들 발전시켜서 사실 이 배터리가 아직은 4시간을 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배터리 기술이 근데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속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구동기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근육이죠. 근육을 상징하는 건데 이 액추에이터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나에 따라서 보통 디그리 도라고 하는데 이게 좌우로 움직이면 이게 1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하로 또 움직이면 또 합쳐서 2도가 되는 건데 지금 손가락 같은 건 23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세밀한 구동기 또는 큰 구동기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 기본적으로 전기
전기 모터거든요. 자동차에 네네. 들어가는. 그래서 모터 기술을 테슬라는 아웃소싱하는 것이 아니라 인하우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모터도 계속해서 기술이 업데이트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모터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옵티머스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외부에서 1차 벤더, 2차 벤더를 형성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다 어차피 인하우스로 기술을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요. 수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자면 비아디가 저게 빠르게 쫓아오는 이유도 바로 수직 계열화 되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는 훨씬 더 통합된 수직 계열화가 시장에 있어서 퍼포먼스와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옵티머스를 누구보다도 빨리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벌써 지금 뭐 서너 대 들어가고 있다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테스트용이고요. 내년에 지금 1000대를 기가팩토리에다가 집어넣겠다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입이 방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사실 못 지킨 약속도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시간은 다 못 지켰지만 약속한 내용 자체는 지켰어요. 사이버 트럭이 2년 만에 나오긴 했지만 나오긴 나왔고 4680 나왔고 그리고 물론 자율주행 이제 다 왔다 뭐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죠. 궁극에는 12.0부터는 이건 진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업체하고의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12.0부터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무려 3년 가까이 딜레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시간은 다 틀렸지만 그 목표했던 것은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바를 얘기한 것이지 전혀 없던 것을 이야기하진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시간은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옵티머스가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보다 그냥 여기저기 2년 정도는 늦어질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매출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큰 매출이 만들어지는 거고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AI를 구동하고 뭐 막대한 데이터 센터를 테슬라도 또 보유하면서 이걸 운영을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은 결국엔 다 이게 에너지 잡아먹는 하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선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계시다 보니까 얼마나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가속화되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6월 셋째 주 더 이코노미스트의 그 표지가 더 썬머신입니다. 더 썬머신이라고 하면서 태양열이 지금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가. 항상 여러분 보실 때는 스톡과 플로우를 보셔야 되는데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스톡은 우리가 은행에다 저축한 돈이라고 한다면 플로우는 이제 월급이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갑자기 플로우가 메말라 버리면 이 스톡은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톡은 중요하지만 플로우는 변화를 만듭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올해 1월부터 4월 동안 미국에서 새롭게 추가된 에너지의 80%가 재생에너지예요. 엄청난 비율이네요. 엄청난 비율입니다. 중국도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특히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것을 촉매했고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거대한 투자를 낳고 있고 지금 중국이 사실은 가장 양으로 절대량으로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고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되게 커지죠. 그리고 또 5월 말에 있었던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부분에서 그러니까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해결해 주는 것이 태양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이 2020년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뭘로요? 이 대형 ESS로. 그렇죠. ESS로. 대형 에너지 저장고로 해결이 돼 가지고 저녁 7시까지 태양광이 캘리포니아의 에너지를 해결해 주고 있고 이 모습은 텍사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밤 12시까지 가져야죠. 왜냐하면 피크타임이 저는 낮 시간일 줄 알았더니 캘리포니아는 집에 와서 다들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서 그런지 저녁 7시가 피크타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피크타임까지 커버를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인데 태양은 여러분 썬머신이라고 하지만 밤에는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낮에 대형으로 생산해냈던 것을 저녁까지 어떻게 끌고 가주는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게 메가팩 사업이죠. 테슬라에. 미국에는 메가팩 테슬라에 경쟁하는 수많은 스타트업이 이미 있습니다. 워낙 이것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즉 대형 그 태양광 플랜트를 만들거나 풍력 플랜트를 만들면 반드시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필요가야 되는데 테슬라가 경쟁력이 있는 게 여기서도 AI가 있어요. 여기가 AI가 있는데 여기에 오토비더라는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 책에도 한번 쓰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1년 만에 자기네들이 메가팩 산 거를 원가를 벌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토비더는 뭐냐면 거의 에너지 단타 매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에너지 단타 매매를
알고리즘이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뭐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간에 가장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어떤 붐이 들어서 싸진다라면 에너지를 구매해서 저장을 해버립니다. 송전망에서 구매해서 저장을 하고 에너지 가격이 비쌀 때 팔아버리는 거죠. 이래서 아비트리지, 이 시세 차익 매매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세 차익 매매를 통해서 심지어는 수익까지 얻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토비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 단타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잘하는가. 그래서 테슬라의 오토비더가 이 단타 매매에서는 실적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1년 반 만인가 1년인가 만에 원가를 뽑았다고 할 정도니까요. 대단히 매력적인 상품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솔드아웃된 상태인 거고 이 솔드아웃이 제가 작년에 봤을 때도 2024년 12월까지가 솔드아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자동차보다 에너지에서 돈 더 많이 벌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라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 라인 2개를 더 건축하고 있고 이것이 올해 내로 12월까지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부터 에너지 매출이 이론적으로 3배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 하나였는데 라인이 2개가 더 추가돼서 라인 3까지 가는 거니까요. 근데 상하이 공장도 건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하이 공장도 내년 초에 공장이 가동되지 않겠냐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1년 반 걸린다 그랬는데 9개월 만에 지었다. 그래서 중국에 이걸 우리가 메가 팩토리라고 그러거든요. 메가팩을 짓는 것은 메가 팩토리, 중국의 메가 팩토리가 좀 더 빠르게 건설될 가능성이 있으면 올해 11월, 12월에는 가동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 1분기 때 에너지 매출은 지금보다 이론적으로 6배에서 7배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너지 매출에서 나오는 이 그로스 마진이 23%잖아요. 이 23%라는 건 대단히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수익률이 지금보다 이론적으로 내년 1분기 때는 6배나 5배에서 6배 정도 커진다라고 본다라면 뭐 틀린 산소리 아니잖아요. 라인 하나에서 미국에서 라인 총 3개로 가는 거고 중국은 처음부터 라인 3개를 짓고 있거든요. 그럼 라인 6개가 돌아가는 거니까 뭐 5배는 더 증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매출 부분에서도 5배 증가하는 거고 규모의 경제 효과라든지 러닝 커브를 갖다가 우리가 고려하게 된다라면 수익률은 30%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30%까지 올라가는 사업들이 꾸준하게 솔드아웃 된다라면 테슬라의 중요한 에너지는 중요한 매출 축을 구성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것도 2025년부터 테슬라의 주식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타임라인이 한 2025년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 지금도 의미 있게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 지금 디맨드가 더 큰 시장이니까. 이거 거의 H백 시장하고 비슷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제가 말씀드렸던 플로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이 모든 플로어에는 ESS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ESS에 테슬라의 제품이 메가팩인 거고 메가팩은 이 수요가 큰 시장이고 공급이 적은 시장이기 때문에 전량 지금 솔드아웃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로 해서 지금보다 하나의 라인에서 총 6개 라인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면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